아, 서울 시민들은 왜 탤런트만 좋아해? 강남길은 탤런트고. 물론 탤런트인데 추미애는 탤런트가 아니지. 추미애는 속이 있는 여자예요. 유시민 의원은 그레이드가 맞지 않지. 너의 사이는 토론 상대라기보다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상대. 나는 고은 총리가 정말로 관료로서는 옳다고 봐요. 관료로서는 들어가면 그 복종하고 그 따라가야 한다는 거. 그러나 정치인 고건으로서는 그거는 소신이 없는 겁니다. 나도 용미론자인데 그런 정면이 고건 선생하고 똑같아요. 때가 되면 자기는 한번 해보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국가경영도 나도 꿈이 있어요. 질문지 준비한 거를 보니까요. 저 홍 의원께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하신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혁신안을 만들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어요. 국민 참여 경선만 혁신안. 만들 당시에는.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뜰 때 사실 국민 참여 경선으로 떴습니다. 2002년 1월 초에 제 기억으로는 노 대통령께서 그 국민 참여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지지율이 2.3%로 내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주말 드라마로 이어지니까 무려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2002년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 이야기지.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도입되면 혹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소위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참여를 하려면 선거법이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선거법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라는 게 이제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드는 걸 어떻게 이제 그 모금할 것인가, 그게 또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자기들이 하는데 한나라당 보고 너희도 오픈 프라이머리 하라고 주장은 안 할 거예요.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방법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도 된다는 그 조항을 하나만 이어달라는 뜻일 거예요. 그럼 한나라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리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는데 너희가 하든 말든 너희들이 하든 말든 우리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는 너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나라당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린우리당은 한 200만의 국민을 동원해갖고 국민 후보가 되고 한나라당은 체육관 후보가 된다. 저 5대5죠. 그럼 체육관 후보가 제한된 인원에서 체육관 후보가 되니까 또다시 이게 어떤 걸 연상시키나 하면 옛날에 그 민정당 시절에 체육관 후보를 계속 연상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를 한나라당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적극 검토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당내에 검토가 좀 있습니까? 지금 여의도 연구소를 통해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건 총리도 그 오픈 프라이머리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고건 총리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틀린 게 고건 총리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하셨던 분으로 내 기억합니다. 장관도 하셨고. 전남도지사하고 교통부 장관도 하셨죠. 청와대 수석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누렸고 고위직을 누렸고 그 다음에 전통노통 시절에도 누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YS 시절에도 누렸고 DJ 시절에도 누렸고 다음에 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총리까지 했습니다. 네? 전혀 성격이 다른 정권에서 고위직을 다 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요?
경륜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경륜의 문제라기보다 나는 그게 소신이 없다는 걸로 봅니다. 이렇게 소신이 있어가지고 소신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소신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굉장히 코드로 분열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무소신 있는 사람이 물 같은 사람이 이렇게 풀어 나오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끌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소신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혼란입니다. 난 소신이 있다 없다기보다도 전혀 성격이 다른 모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고위직 누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할 때 행정의 달인이다 그 이야기를 나는 행정의 달인이라기보다 처세의 달인이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 했다가 내가 우민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욕을 냈어요. 나는 행정의 달인이라기보다 처세의 달인으로 봅니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고원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막 사과 요구했을 때 명영규 선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명영규 선배는 사과를 했어요. 나는 끝까지 사과를 안 했습니다. 사과를 안 한 게 나는 고원 총리가 정말로 관료로서는 옳다고 봐요. 관료로서는 들어가면 그 복종하고 그 따라가야 한다는 거. 그러나 정치인 고건으로서는 그거는 소신이 없는 겁니다. 관료로서는 그게 옳아요. 그러나 정치인 고건으로서는 그건 소신이 없는 겁니다. 그걸 국민 화합으로 포장한다? 과연 군사정권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또 그 3당 합당을 야합으로 주장한 그 정권 하에서도 하고 그래 다 한 사람이 나는 그게 소신이 있다? 뿌리가 결국 한나라당이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하신 그 뿌리가 지금 한나라당이 정착점이잖아요.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깨시냐고. 깨는 게 아니고 오늘 비판하셨던 그 말이 바로 한나라당이 그대로 적용되고 한나라당이 적용되니까 한나라당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나라당은 민정당 출신은 3명밖에 없고 누구죠? 3명.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3명밖에 없다는 3명밖에 없어요. 근데 다 대장들인데. 그러니까 유신의 따님이 대표시고 했어요. 뭘로 그걸 해명을 아니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아버지가 한 것을 어떻게 딸한테도 책임집니까? 그 옛날에 6.25사님께서 돌아가지고 여기 없으시죠? 실제적으로 그 영부인 역할을 했다고 아니 부인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신랑이 책임지면 다 되지. 제가 볼 때는 홍 의원님이 그런 사역을 가지면 한나라당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나라당은 그렇게 정체성을 부인하시면서 왜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왜 부인해요? 한나라당 정체성은 나는 YS가 뿌리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그때 바꿨으니까요. 네? 이름을 이해창 이름 총재하고 조순 전 시장하고 해서 하면서 바꿨으니까요. 그러니까 뿌리는 어떻게 보면 YS예요, YS. 어떻게 YS가 신한국당 때 그 세력들이 지금 다 한나라당 세력들입니다. 유삼책 없이 차고 있어요? 아니, 난 YS 그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갭이, 인식이 갭이 있는 것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구조하고 감정적인 구조는 틀린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는 나는 내 말이 맞다고 보는데 감정적인 구조는 국민 감정적인 구조는 한나라당은 여전히 민정당이 뿌려요. 근데 그 박근혜 대표는 또 민정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 오랫동안 그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거는 아까 댓글에 올라왔는데 연애 얘기도 듣고 싶어요 누가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 댓글이 홈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기니까. 그게 간단해요. 내 마누라가 전부 부안 여자인데 군산 여성을 나와가지고 국민은행 안암동 지정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난 대학교 3학년 때 국민은행 안암동 지정에 돈 찾아러 갔어요. 행원이었는데 돈 찾아러 갔다 보니까 진짜 우리 마누라가 진짜 미녀입니다. 나 정윤이보다도 더 예뻐요.
젊은 사람들 정민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렇지.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 친구 정도는 모르죠. 정윤이하고 정민이, 장민이 그래, 세명 그래.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장미. 우리 마누라가 네. 참 미녀입니다. 내가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듣는데도. 근데 내가 그 국민은행 안암동에 돈 찾으러 가다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말 때 돈 찾으러 가다가 참 그때 내가 46kg 우리 마누라가 키 1m 56에 55kg 이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뭐 보름달 같아요. 그래서 나는 뚱뚱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막 날씬한 여자는 별로예요. 그래 우리 마누라 탁 쳐다보니까 진짜 보름달 같아가지고 내가 가서 찝쩍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애 시작해가지고 고시 합격하고 결혼했어요. 오늘 우리 5만 원 진행하시는 거니까. 어제 사과는 하셨잖아요. 사과는 해서 이게 변협에서도 그러니까 미흡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검찰은 공판 중심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이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라디오 들으니까 라디오에서 홍 의원께서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했지만 사과를 이제 수용하는 분위기로 가지만 또 그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말을 했다가 사과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도 말을 했다가 사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법집행의 최후 보루입니다. 사과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고 사과를 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과했다는 자체가 대법원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권위 자체. 이미 대법원장의 권위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자리에서 사과를 했다는 것은 나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자기 진퇴를 걸고 했어야 옳았습니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정치인도 아닌데 사과를 합니까? 내가 대법원장 발언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닮아간다. 대통령이 과격한 말씀을 하시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내려와서 또 달리 해석하고 대법원장이 과격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나와서 또 달리하고 노무현 대통령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상 어떻게 발언해드렸죠. 오늘 발언 중에서 어제 이야기 중에서 내 발언은 과거에서 사과하지만 공판 중지가 우리가 크게 한 건 했다. 이것도 아주 경망스러운 발언이에요. 대법원장이 어떻게 사법부를 위한 자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법부를 위해서 한 건 했다? 그게 어떻게 대법원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경망스러운 짓이죠. 정치인도 아니면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제 개인적인 경우도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주당 시절에서 있을 때 이렇게 쭉 전국 경선을 하면서 굉장히 발언이 강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 정치인들은 정치를 많이 보고 이랬는데 굉장히 강한 거에 매료됐던 면도 분명히 있고 그게 이제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그래서 근데 홍 의원님을 굉장히 이쪽에서도 좋게 보고 그런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아닌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홍 의원님의 그 내용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홍 의원님의 스타일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어찌 보면은 닮았다라고까지 말하긴 뭐하지만 나는 조금 불가분 나는 그 얘기죠. 말 세게 하는 거. 예 그런 면에서는 현실한 면을 좋아하시기 아니 말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면에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말에 부응되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연 홍준표가 자기 일하는 대로 남한테 이런 비판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는 그래 할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내가 그렇게 못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습니다. 국민적 비판을 받고 하는데, 나는 대법원장 이야기가 오늘도 어제 이야기가 사법부를 위해서 한 건 했다. 그건 경망스러운 발언이에요. 그거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발언이에요. 대법원장은 천금과도 그 무거운 자리예요. 대통령은 이래 하다가 사과해도 되지만 대법원장은 사과를 하면 안 되는 자리고 사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를 할 말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돼요. 공판 중심주의를 해결하면 딴 방법으로 했어요. 혹시 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아시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 그건 전혀 없습니다. 내 친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 바른법률 사무실에 강우희가 내 고시동기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여기 지금 저 시변 헌변이죠? 헌변회가 있죠. 네, 헌변. 네. 그게 지금 이용원 대법원장은 민변 성향이고 바른법률 사무실에 강우희는 헌변입니다. 내 친구가 그 고시동기고 그 친구가 강우희가 하는 경영하는 사무실에 대법원장께 있으면서 돈도 많이 벌었죠. 5년간. 60억. 근데 아니 대법원장께서 변호사 하실 때는 그럼 남을 속이는 변론조서를 썼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자기는 안 속이고 남은 속였다? 그것도 또 어폐가 있죠. 변호사 시절에는 자기도 속였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학과성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속이면 대법원장으로 가지 말았어야지. 그런 과가 있으면. 홍준표 의원님은 할 건 다 해보셨다고. 의원 법조인도 계셨고, 의원도 하셨고, 서울시장 하다가 안 되신 게, 저는 서울시장이. 팔자 속아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아파트 반값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국민님 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분이 전혀 아닙니다. 선지계 때 이런 게 나오는 게 많으십니다. 내장 지금 상당히 오고 김대중 시민을 위해서 힘을 써주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진짜로 저희가 준비한 분이 아닙니다. 내 팬도 있네. 마이너스 배우세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참여자지만 이게 다 수용이 근데 되죠. 다 해봤는데 네, 다 해봤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홍원님이 시장 선거했을 때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누구나 그건 예상했고요, 사실. 그래서 이왕할 바에는 그러니까 아파트값 밥값 나는 거에 그거는 지금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게 만들고 저 있습니다. 작년 요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홍 의원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 바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홍 의원님이 이제 그리고 최후 목표가 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내가 국가 경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자기는 한번 해볼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국가 경영도 나도 꿈이 있어요. 제가 살아온 과정이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밑바닥에 컸습니다. 그래 크면서 나는 한 번도 뒷꼬이고 비틀린 생각을 해본 일 없어. 가진 자의 것은 정당하게 가졌으면 인정해주고 없는 자에게 기회가 주는, 새로운 기회가 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참 개인적으로는 고향도 비슷하고 가깝지만은 이분은 가진 자의 것은 뺏어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가진 자에게 뺏는 데는 성공했는데 없는 자에게 나눠주지는 못해요. 그게 문제죠. 응? 나는 그 생각이 다른 게 가진 자의 정당하게 가진 자의 것은 뺏지 말고 인정을 해주고 없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자. 그게 양극화 해소의 길입니다. 양극화 해소와 가진 자의 걸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없는 자에게 주는 거 이게 양극화 해소하는 게 아니고 가진 자의 것은 정당하게 가진 자의 것은 인정해주고 없는 자에게 가지지 못한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파트 반값을 내세운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아, 대통령은 지금 아직은 한참 뒤고 어쨌든 그걸 갖다가 강서구를 모델로 해야 된다는 게 내가 그 손학규 지사 그 참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상령 끝난 후에 내가 강서구로 가라 이랬어. 대한민국이 지향할 모델 강서구이다. 강하지만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술이 발전해야 돼. 기술이 발전해. 그 다음에 앉아서 국민들이 진짜 분열하지 않고 이제 직결을 해줘야 돼.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분열하지 말아야 돼. 스위스를 가보니까 내가 아까 FTA 이야기를 했어요. 스위스하고 미국하고 FTA를 3년간 하다가 스위스에서 무산을 시켰어요. 못하겠다. 스위스가 유일하게 EU, 유럽연합에 가입 안 한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한 4만 명. 5만 넘어요. 세계 1등, 2등 룩셈부르크하고 1, 2를 다퉈요. 한 해는 스위스가 높고 그 한 해는 룩셈부르크는 금년에는 룩셈부르크가 1위일 거예요. 근데 룩셈부르크 그래도 강소국입니다. 네덜란드도 강소국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작지만 강한 나라 될 수 있냐. 이걸 한국이 배워야 모델입니다. 모델인데 내가 아까 FTA 이야기하면서 왜 스위스가 FTA를 차버렸냐. 스위스는 정밀기술, 관광, 농업입니다. 이 세 개가 나라를 지탱하는 군가예요. 정밀기술은 세계 최첨단으로 와 있고 시계인가요, 그게? 시계하고 정밀기술이 세계 최첨단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관광도 근데 농업 때문에 스위스가 EU 연합에도 못 들어가고 미국도 FTA를 거부했어. 거부해도 스위스 국민들은 EU에서 싼 농산물이 와도 기사도 자기 농산물을 사요. 스위스의 국민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손학규 지사 참모가 왔길래 민진대장 끝나거든. 유럽의 강소국을 가라. 그게 대한민국이 지향할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저 환경노동위원장이시니까 네. 지금 아까 저 전자권 문제라든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국민들이 이제 돈 들어가는 문제에서 그 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좀 좁혀가지고 환경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이제 방송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미군 부대 오염 실태하고 그 미군제 반환 오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래 회신이 왔어요. 네. 회신이 왔을 때 내가 환경부 장관한테 내가 질타를 했어요. 국회법에 공개를 하기로 돼 있다. 가져와라. 환경부장이 가져온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법률상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그건 우리 공개를 국회의원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료를 받기로 이제 약속을 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군 부대의 오염 그 치유 기준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군사 목적상 불가피한 오염은 미군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 억지력을 여태 행사해 왔거든요. 근데 군사 목적상 불가피한 오염까지도 미군한테 부담하라는 건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를 운영하면서 관리 소홀로 오염시킨 거는 미군이 책임져요. 근데 그 구분 어떻게 해요? 그건 구분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오염인가, 군사 목적상 오염인가,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인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류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갔다. 네. 이건 불가피한 오염 아닙니다. 관리 소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사격을 하면서 사격장에 납, 카드뮴, 납이 다 있었다. 이거는 군사 목적상 불가피한 오염.
이것까지 미군한테 부담하라. 이러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오염하고 군사 목적상 자기 군사 훈련하던 과정에 불가피한 오염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은 우리가 책임 물어야 됩니다. 책임 묻자 이거야. 그러나 군사 훈련하면서 한 번도 군사력 그 전쟁 억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은 화해 구조지만 옛날에는 냉전 구조였어요. 그렇게 그 군사 억지를 행사하면서 불가피한 오염도 너가 책임져. 그건 그건 불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환경장관이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한이라든가 이게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국정감사 전에 제출할 거예요. 국정감사 전에. 제출 안 하면 국방부 장관도 정인으로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갖고 오시면 환경부에서 자료 제출하면 그 공개하실 공개하는 거는 의원들이 자기 책임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자기 책임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연관해가지고 지금 용산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가 결의는 됐는데 국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지금 안 열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통해통에서 안 열리고 있죠. 통해통에서 안 열리고 있는 문제는 나는 통해통에서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통해통 문제. 그리고 내가 자꾸 찍어서 왔는데 내 담배 이거는 내가 해명하고 내가 담배를 4년 끊었어요. 4년 끊다가 젊은번에 서울시장 경선하면서 화가 나갖고 내 담배를 다시 폈어요. 연말에는 또 끊을 거예요. 그렇게 끊으실 걸 뭐하러 끊으세요? 계속. 아니 화나잖아. 아니, 화가 나서. 아니 한번 생각해봐. 내가 도둑질을 하냐? 계집질을 하냐?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앉아서 서울 시민들은 왜 탤런트만 좋아해? 아니, 그건 한나라당 그 대의원들이나 자체가 문제잖아요. 아니, 여론조사에서. 강검실이는 탤런트 아니야? 홍의원님이 근데 과거에 왜 그렇게 저격수를 하셨어요?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래시계 주인공. 내가 저격수를 한 게 딴 얘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부패 문제만 거론했어요. DJ를 저격한 게 아니고 DJ 정권 시절에 부패 문제만 거론했어요. 나는 DJ의 사상 이념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요새 의원님, TV 토론 이런 데 많이 안 나가시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요. 왜요? 왜 그러세요? 당해서가 아니고 TV 토론을 내가 나가면 열린우리당에서 나올 사람이 없어. 요새 TV 토론이 재미가 좀 없어진 게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홍의원님하고 최고 잘 안 나오고 전역이 안 나오고 열린우리당에서 유시민 의원 장관 간 다음에 안 나오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나오나 하면 백분 토론에서 연락이 와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건 내가 웃음이 그랬어요. 내가 나간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에 안 나오니까 열린우리당 의원부터 3선 이상을 좀 교섭해봐라. 열린우리당에 3천 많아요. 이상이요. 15명 이상이요. 근데 그 3선 이상 교섭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연락해라. 3선 이상 교섭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나한테 교섭이 와요. 그 내가 이제 하루 전날 통보를 하면 지역구 행사에 있다고 안 나와요.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이거는 근데 확인해봐야 돼. 아니 손석기한테 물어봐요. 손석기가 그 100분 토론은 1대1 토론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건데. 아니 근데 내가 그 지난번에 1대1 토론을 한 게 김원웅 선배하고 나하고 1대1 한 붙었어요. 재동포구 갖고 100분은 1대1 붙었는데 우리는 앉아서 여러 사람 토론하고 1대1 토론을 즐겨. 그래야 이게 맞짱 토론이거든. 끝장 토론이거든. 1대1로 붙어야지 그게 진짜 토론이야. 유시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시민 장관. 유시민 의원은 그레이드가 맞지 않지. 선수가요? 선수뿐만 아니라 그레이드가 안 맞지. 자기는 앉아서 나오고 토론하자고 그러길래 내가 국회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장관 되기 전에 묻길래 홍 선배 왜 나하고 토론 안 하려고 그러지? 니는
급수가 맞지 않으니 남경필이하고 원희룡이하고 전여욱이하고 해라. 조금 체중을 불려갖고 온다.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게 앉아서 그 다음에 딱 이야기하는 게 나는 개혁당 대표도 하고 막 대문데 이거 선배는 뭐 아무 당에 아무것도 없지 않은 게 야 개혁당이 그게 당이냐? 그러면 저기는 어떠세요? 노 박사는 어떠세요? 노회찬 박사는? 노회찬이는 내 그냥 후배야. 예? 후배인데 노회찬이는 토론 상대라기보다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상대예요. 그 얘기 들으면 무지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기분 나빠 하든가 말든 간에 노회찬 의원은 참 훌륭해요. 근데 우리 세대가 우리가 앞선 세대야. 노회찬 의원은 어느 정도 연배 차이 나시나요? 노회찬하고 우리하고 나이는 한 4년? 3년 4년이고 학번은 한 7년? 그 노회찬 의원이 경기도에 졸업하고 중간에 또. 딴 거 막 딴짓 하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고대를. 네. 그래갖고 아마 7년 후배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노회찬 의원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상대지, 맞상대가 되려면 그래도 그 그레이드가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기나비가 내하고 동기가. 도시 동기야. 동료이도 동기야. 결국 정신적이네. 결국 전신적이네. 근데 그거는 일찍 출세를 해. 의원님, 추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초비의 의원이 내 고시동기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다 동기이신 거예요? 신기남. 신기남 추미애 내. 강금실 의원은 한 번 더. 위인데 강금실은 탤런트고 물론 탤런트죠. 추미애는 탤런트가 아니지. 네, 그렇죠. 추미애는 속이 있는 여자예요. 속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미애는 강금실하고는 또 달라요. 강금실은 탤런트지만 추미애는 탤런트는 아니에요. 속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국회에서 어떤 만나보신 분 어떠십니까? 추미애하고 저는 한반입니다. 아니 연수는 한반이야. 한반이고 추미애는 옛날부터 스타였어요. 연수원서부터 스타였어요. 왜 스타였어요? 예쁘잖아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더 지고 덜 지느냐, 그 문제입니다. 전시작권 통제권 단독 행사 문제는 우선 정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문화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 주장이 맞죠. 자주를 주장하니까. 그러나 문화적으로 생각해도 노무현 대통령 주장이 맞습니다. 외세에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이거는 절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봐서도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바른 행동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뭡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최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 군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고 그 다음에 문화고 마지막에 정치입니다. 마지막에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할지 모르나 정치 문화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시장전 통제권이 유럽 전체가 방위를 하는데 나토가 방위했습니다. 영국이 어떻게 혼자 방위합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혼자 방위합니까? 독일이 어떻게 혼자 방위합니까? 지금은 아니야. 연합방위 체제예요. 힘없는, 군사적으로 힘이 없으면 전부 힘을 합쳐갖고 붙는 겁니다. 그래 붙을 때는 전시작권 통제권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정해서 딱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단독 전쟁을 행사할 수 없어요. 연합전을 해야 되는데 연합전 하면 작전 통역의 단독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앉아 미소 양극 체제에서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지금 일극체제야. 초강국이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한국이 미국에 대항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얻을 실력이 뭐 있냐. 이 사대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거야. 이득을 얻어보자 이거야. 그게 고건 선생이 말하는 실용주의라는 게 그겁니다. 고건 선생이 반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친미도 주장하겠습니다. 용미를 주장합니다. 미국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걸 주장해. 나도 용미론자입니다. 그런 측면이 고건 선생하고 똑같아요. 하나라당 보면은 굉장히 뭐 의원들이 좀 사대주의적 근성을 좀 보이는 의원들. 사대주의적이 아니고 실용주의자들이. 실용주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건 선생이 말하는 실용주의자예요. 이거 좀 불안해. 오늘은 자, 역으로 오늘 끝내입시다. 예. 정말 고마워주셔서 그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딱 끝. 알아서 끝을 하시죠. 딱 끝내라.